네, 22대 총선 막을 내렸고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야권 압승, 그리고 여권의 완패는 맞고요. 정치본색 심층토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결국 뭐 윤석열 심판이 통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권 심판도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심판. 예. 또는 윤석열 일가 심판, 김건희 심판, 또는 김건희 일가 심판. 일가까지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일가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편이기 때문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윤석열 일가든 김건희 일가든 같고, 사실은 오늘 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였죠.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아까 그 누굽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확하게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김건희를 당장 수사하라. 이게 이제 어떤 그 이제까지 강압적으로 눌러왔던 여사라고 말하면 방심위에서 무슨 고발당하고 그리고 무슨 제재받고 이런 분위기에서 김건희라는 그런 대명사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늘 네. 이름 부르는데요. 네. 김건희라고 하는데 한동훈 네. 위원장도 늘 후보 이름 보니까 네.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이름을 늘 부르시더라고요. 아. 후보라는 말 안 붙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김건희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붙여주는 이유는 예. 그 출연한 방송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제가 김건희 여사라고 해주는 거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김건희라든 김건희 씨라든 네. 저한테 방식으로 뭐라 할 거예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 붙여드립니다. 김건희 박사. 박사. 이렇게. 김건희 박사. 박사시구나. 교수. 예. 교수까지는 뭐 아니었나? 예, 아니었고, 김건희 대표, 네. 뭐 코바나 컨텐츠 회사 네. 대표죠. 김건희 강사 또는 김건희 박사. 아, 강사였구나. 예, 아. 박사라는 거에 관해서는 해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불러드릴게요. 아니 김건희 김건희 선생님은 박사. 어떻습니까? 저는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아, 앞선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김 선생님? 많이 부르죠. 김 선생님. 그렇게 배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어디 계시? 예, 먼저 태어났다 먼저 선택했습니다. 배울 거는 없는 것 배울 거 같고. 많아요. 예. 돋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예. 뭘 했는데 예. 저렇게 성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권력의 본질을 잘 아는 분이다. 아니 나쁘게 써서 허위로 그렇지. 살아서 성공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무런 어떤 뭐 책임도 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는 배울 만한 점이지. 이제 앞으로 책임 다 지시겠죠. 네. 그러겠지. 범야권이 192, 200을 못했어도 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선거가 아까 뭐 앵커님께서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심판의 강도보다는 훨씬 셌기 때문에 전 거의 응징이었다라는 응징.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예. 이게 야권의 뭐 192석 그리고 뭐 개혁신당을 만약에 보수로 또 분류한다 해도 189석 어마어마한 의석을 지금 야권의 국민들께서 주신 그렇죠. 건데 저는 좀 매우 아쉬운 것은요. 범야권 200석이란 숫자가 매우 필요한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거든요. 이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200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선거 분위기나 구도면으로 충분히 야권이 200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몇몇 지역구에서 좀 공천 실패라든지 뭔가 약간의 그 전략적 미스로 인해 가지고 결국 현실적으로는 야권 200석을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뭐 잘했다 자화자찬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전 매우 좀 안타까운 총선이었다. 그렇게 야권 총평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네. 예. 뭐 저도 이제 신 위원장이랑 비슷한 생각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일지 몰라도 아니 200이 아니면 199든 155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200을 넘어야 된다. 예. 무조건. 그래야만 강력한 힘과 이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 근데 189, 뭐 192 이거는요.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숫자예요. 예. 제가 이제 돌이켜서 며칠 뒤에 총선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PK입니다. PK. PK 쪽이 여기에서 한 7, 8석만 더 갖고 왔어도 예. 그다음에 선거 중반 내내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이게 사상 초유한 10석 정도는 여기서
그런 수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조사 결과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89에 열석 정도면 199에다가 뭐 개혁신당에 등등등 해서 하면 201,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꿈꿨는데 PK에서 저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 보고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2조 심판을 하고 있는 거고 왼쪽은 정권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대한민국이 그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도한 이 2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르지? 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첨언하면 대한민국 지도가 왼쪽은 파랗고요. 오른쪽은 싹 다 빨갑니다.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경기도로 들어가 봐도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다 빨갛고 예. 충북도 지도상에 또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만 이쪽 빨개요. 빨개, 이쪽 오른쪽이. 예, 그러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 나온 민심이고 그것이 저도 손주 대변인 말씀대로 200석을 못 넘기면요 189로 부결이 되나 196으로 부결이 되나 부결은 부결인 거예요. 뭐 196석으로 부결되면 막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더 화나지.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이런 좀 부조리들을 파헤치기를 국민들은 바라시는데 그게 과연 지금 될 것이냐가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이 선거 결과는 저 매우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2조 심판론, 한쪽은 그 이채양명주 심판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날리면, 한쪽은 바이든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과연 조율해낼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민심이 어떤 균형점을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한 7, 8개 정도는 정치로서 풀어라. 정치로서 풀고 7, 8개 정도를 정치로서 풀면 그 특검이나 그 특검 위에 밝혀지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제가 뭐 탄핵이라는 단어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밝혀지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192가 훨씬 더 안정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맞죠. 민심이 예. 천심이란 말이 그 말씀일 예. 거예요. 그러니까 200석을 넘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예. 말한 대로 192는 사실상 거의 레임덕이죠. 그만해라는 소리인데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심판한 그냥 거야. 불신한 거예요. 끝난 이제 거야, 대통령. 그만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가만히 있어. 예. 사고 치지 마. 예. 지금 이 텅비까지 간 거잖아요. 예. 그 대신 일단은 바뀌면은 기회를 줄게 해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해외 순방도 하지 말아야 이게 되는데. 민심이 천심이라서 자연의 섭리상 예. 그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너무 가혹하게 예. 해서 이 전체 나라를 혼란스럽게 안 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국민들이 보여줬다는 그렇죠. 초가 192라면 예.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금방 알아차리고 야, 이 죽었다 살아났네. 그러면 이제 빨리 바뀌어서 여기에서 내가 살궁리를 해야겠다. 3년 동안 정말 내가 개가천선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를 들어 국민들이 바라는 거 민주당이 5개 얘기했잖아요. 예. 일단 이태원 참사 이 국민들 빨리 보듬어 드려야겠다. 당장 만날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사람 깨닫고 바꾸면 국민들이 그거 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지 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진상규명 빨리 합시다. 메시지 내고 최승훈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가 수사해야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내 외압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뭐 사과를 어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부분에서 이 과정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소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내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살려면 이 좀 해괴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영상까지 있는데도 그 뭉개고 들어가고 숨어 산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너무 명백하죠. 수사를 해야 돼. 해야죠. 네. 그래서 해서 팔짝 털어서 그렇지. 그랬더니 23억 벌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닌 것처럼 지금 그럼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검찰에서.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김건희 여사도 조국 대표 털듯이
탈탈탈 털어서 국민들한테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도 하고 그 정도 했더니 털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 정도 털어줘야지. 아니 10분의 1만 털어도 다 나와. 일반 네, 놈만 해도 100분의 1만 털어도 네. 일반론만 해도 일반론만 해도 일반론만 되는데 해도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절차상의 모든 걸 보여준 다음에 무혐의를 내린다면 그때 가서 따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검찰 수사 미전에 특검해야겠어. 이 정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예 숨겨놓고 보호하고 있으니 대놓고 보호하고 있으니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은 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도 제가 지금 오늘 4월 11일 맞죠? 오늘 네. 4월 12일인가요? 11일이죠. 1일이죠. 네. 예, 4월 11일인데 경향신문에 2일입니다. 12일이죠. 2일이네요. 4월 11일 저녁 8시 18분 경향신문 선방위가 MBC 김건희 디올백 보도 MBC가 김건희 디올백 보도를 했는데 이걸 법정 제재로 가져갈 것 같대요. 이유가 뭐냐? 백이 아니라 파우치다. 아유, 바이든 난리면이네요 또. 아니 이건 분노 유발이 아니라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자꾸 어처구니가 찾지 없네. 마세요. 아니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을 하는 이 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동료들이었어요. 아, 예, 제 동료들이었는데 이 자들이 이제 시민단체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 KBS를 와해시키고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고 뭐 이랬던 자들이에요. 이랬던 자들이 선거방송 심의위로 들어가 가지고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가. 예,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이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1980년도에 보면 이게 이런 걸 보통 검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검열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 말을 해도 되냐.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김건희냐 김건희 여사냐라는 고민을 하는 순간 이미 이 나라가 국민들을 검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언론은 어떤 이 언론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명품 백과 파우치가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니 조그마한 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파우치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요, 당연한 예. 거죠. 그러면 뭐 사전 찾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네. 그거를 명품 백을 300만 원짜리가 그게- 3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몰라도 그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법정 제재를 한다고 달려듭니까? 아니 근데 뭐 파우치 받으면은 뇌물이 성립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백만 구성 요건에 뇌물로 규정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 뭐 파우치로 부르든 백으로 부르든 전 다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냥 뇌물은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면 되는데 수사도 안 하고 이런 표현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소매가가 한심한 3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300만 원 좀 넘는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예. 파우치면은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파우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이런 이런 한 인식을 장 주려는 받아도 거죠. 뇌물입니다. 당연하지. 이런 한 장 받아도 뇌물. 아니 당연하죠. 이런 한 장 횡령해도 다 감옥 갑니다. 지금. 그러면 300만 원짜리 파우치면 예, 괜찮고 괜찮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봐야죠. 30만 원짜리 백이면 안 되는 되나? 겁니까? 네. 네, 이런 이게 어처구니 없는 뭐-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자체가.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건지. 근데 이해할 수 없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아주 사정없이 이 심판하라고 좀 이 민주당이 야당에 이런 압도적인 의석수를 준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아주 큰 숙제를 안았다. 예. 21대 180석을 주셨을 때 이때도 뭔가 좀 강력하게 예. 시원하게 선명하게 싸우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했는지는 좀 더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1대를요. 예. 근데 저희 잘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 그러면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준 거예요. 22대 때 187석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못하면 이제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커요. 언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꾸 이제 국회에다 대고 협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어. 협치의 아니, 개념을 알까요? 뭐 사람을 만나는 게 일단 이제 협치의 시작인데 근데 범죄자라서 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탠스를 버리고 협치를 하겠다로 가면 국민들이 마음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또 식어요. 막 분노가 있다가도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만나고 이거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은 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둘이 어떤 바터를 한다든가 이게 현대 정치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정치. 윤석열 정부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 머릿속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만 있어요. 아, 그냥 무조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예. 말 들어. 예.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협조해. 안 그러면은 안 만나주고 대표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수사할 거고 뭐 야당 인사들 감옥 보낼 거야. 예. 이런 계속 신호를 주잖아요. 예. 협박이에요. 2년 내내 협치가 아니라 협박만 하는 국정운영을 했다. 모든 그리고 이런 면에서. 식으로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특히 당선된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에 단타 또 털겠죠.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 자중질환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또 몰고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힘을 대통령은 약화시키고.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한 음. 번도 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간 분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뀔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주는 평론가나 MC분들이나 사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안 바뀐다 그러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람 바뀌면 죽거든. 아니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이 192석을 국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대화해봐라라고 한다면은 전제와 현실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 안 바뀐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기회는 준다? 뭐 약간 배려와 선처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심은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검찰 출신에서 정치를 압수수색하듯이 하는 이런 공권력과는 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대중과 더 대화를 전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어서 이 권력에 대해서는 저는 종합적인 압박에 들어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비판은 안 하시던데 지금요. 대통령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 구성이거든요. 그건 네.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여가부 장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특별감찰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네. 아니 공수처장과 차장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안녕할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합의제 국가기관은 구성이 안 되고요. 지금 이건 합의제도 아니고 독임제, 뭐 여가부, 공수처, 뭐 이런 특별감찰관 이런 자리조차도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뭐 돌아합니까? 월급 왜 줘야 됩니까? 연봉이 2억 5천인데 연봉을 왜 줍니까? 그리고 임명한다 그래도 다 자기 하수인들 임명할 거거든요. 그럼 그 임명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뭐 200석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책임 어떻게 묻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안에도 합리적인 의원들 일부 있습니다. 아주 소수 있는데요. 이번에 본질을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21대와 22대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조 윤핵관 호소인에다가 이번에 용산 윤핵관까지 더 들어가 버렸거든요. 급수로 말하면은 4급수에서 6급수로 지금 더 바뀐 거예요. 근데 뭘 더 대화를 하고 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난망한 기대고요. 불가능을 기대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대화하려고 매달리지 말고 국민 대중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압도적 의석수 21대보다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까지 이제 더해졌을 때 범야권이 187이면 180보다 더 많은 힘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신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담감과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 국민들 보기, 그냥 정치원으로 보기 좋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대화하고 협치를 아니 하고. 압수수색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아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당신 안 바뀌면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당신도 우리 야당하고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좀 힘자랑을 해야겠으니까 각오하세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자랑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힘자랑하네. 보기 안 좋은데 또 힘자랑하는 거야. 의석수 줬더니 이런 식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 내가 근육을 붙여줄 테니까 힘자랑해 이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초반에 강력한 힘자랑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지함을 확 꺾어놓지 않으면 민주당이 그 역풍을 맞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최수근 상병 사건 같은 경우 특검해야 되잖아요. 100% 해야죠. 예, 이건 수사 은폐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번 회기 때 지금 21대 때 한 번 더 넣어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넣어보면 이게 지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그 핵심 피의자라고 하는 이종섭 전 장관도 예. 호주로 보내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뀝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물론 누구나 바뀔 가능성은 일반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사람은 바뀌죠. 근데 반성과 성찰이라는 기능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지 일평생을 반성과 성찰을 안 해본 사람이 이제 와서 반성과 성찰 합니까? 이게 본인이 직접 사과도 안 했어. 안 바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수근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인가 누군가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졌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전화야 뭐야. 네. 주상 전화죠. 아니 네. 기자회견도 하겠죠. KBS랑 또 단독 인터뷰로 적절하지 못해서 녹화할 하실 것 거야, 같습니다. 녹화. 네, 녹화로 한번 녹화로. 3일 뒤에 저희는 볼 거니까 네. 조선중앙TV가 그렇게 합니다. 김정은의 네. 활동을 11일 뒤에 보도하거든요. 비슷합니다. 네. 그 최수근 상병 건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거는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행태와 패턴을 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핵심 피해자잖아요. 말하자면 범죄자 도피시킨 거예요. 도피시켰다는 건 뭐냐면 이종섭의 입에서 뭐가 열리기 시작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압도적 의석수 때문에 야당이 압박을 가했을 때 또 국민들이 당신 말이야 정신 안 차리면 거의 탄핵 수준에 맞는 심판을 한 거야라고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반성한다는 의미로 최수근 상병 받아들인다 특검을. 예.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그래도 한 2, 3년 남은 임기 좀 채우고 할 거 좀 챙겨서 나갈 수 있겠다. 아이 지금 나중에 죽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좀 살자. 오늘만 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심하게 저항할 것이다. 아니 근데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인데 거기 핵심 피의자 중에 하나인 임종득 당선인도 좀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범인 도피, 범인 은닉도 범죄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이거 밝혀지면 저는 더 비판 가능성, 비난 가능성이 큰 게 호주 대사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 공적 지위를 세금을 이용해서 도피시키려고 했던 게 그렇지. 가발성이 훨씬 큰 것이고 또 하나는 호주 대사가 임기가 당시에 보통은 대사들이 3년 정도 가 있는데 이분 13개월 만에 김한중 대사가 소환이 됐어요, 본국으로. 범죄자를 보내주려고.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해서 외교 업무 잘하고 교민들 위해서 일하던 직업 외교관이 소환을 당합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호주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외치까지 지금 싸그리 다 본인을 위해서 사유화 내지는 국정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는 그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옐로 카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카드 레드 꺼내거든요. 카드지. 예.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은 옐로 카드를 왜 10번 꺼내도 왜 레드 카드가 안 나옵니까? 심판이 안 갖고 들어왔습니까? 예. 아니, 굉장히 저는 이제는 책임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도 2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마지막 1년 빼면은 4년 정도 하거든요. 절반을 봤는데 뭘 더 기대하고 뭘 더 지켜봐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사실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바뀌는 건 대통령이 바뀌는 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표수로 따져도 45% 대 55%거든요. 네. 45% 대 55%면 지난번에 0.7%포인트 차로 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곳은 집권 여당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그냥 완전히 자멸한 거야. 이걸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등판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윤석열과는 거리를 둘 거란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192가 이거는 192는 이준석까지 포함한 겁니다. 개혁신당까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제 TV에 나와서 분명히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한두 번 더 물어봤는데 관련해서 최수근 상병 특검 관련해서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면 찬성할래 안 할래 하고 물어봤거든. 분명히 찬성한다 그랬어. 네, 예. 추진했었어요. 예. 거기서 그 개혁신당 특검은 찬성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탄핵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 찬성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절로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이준석 네. 대표가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어제 입장인데 어제 입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장이 가미된 특검 남발이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 내고 그냥 있거든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남겼어요? 박제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계속 틀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내가- 특검은 내가- 또 정치적 공격이니까 네. 이런 입장을 아니지. 양쪽으로 내고 있어요. 제가 나한테 네. 그 여러 방송에서 이준석의 이 향후 정치 행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본 네. 질문이 많아요. 네. 뭐 궁금하잖아요. 단골 질문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개혁신당을 범야로 봐야 돼, 뭘로 봐야 그렇죠. 돼, 보수의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범여, 범야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도 되고 여도 되는, 그러니까 좀 이거 박쥐까지는 유동적인. 회색지대로 남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발언들을 보세요. 최수근 상병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건 양쪽 다 먹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본인의 정치 스탠스를 여기도 지지층을 지워먹고 여기도 주워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정치공학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공학밖에 없는 거야. 진실은 근데 없어. 그러면은. 개혁신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알박기를 하든지 아니면 네. 향후에 어떤 몸값을 높여서 뭐 보수층에도 좀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야권의 민주당에 장사를 하겠다 해서 거의 나중에는 장사하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말하자면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최수근 상병이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 말하자면은 개혁신당의 색깔을 모호하면 같이 못 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작전회의를 같이 할 수가 없어. 아. 뭔가 우리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회의에 끼워주겠습니까? 네. 그럼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 행보를 잘못하면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근데 과연 거래가 될까요? 그 김종민 의원이나 이낙연 대표도 합당 선언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각자 살림차로 그게 좀 리스크가 있어요. 아니 11일 만에 합의가 깨지는데 뭐 이런 거 합의한들 뭐 의미가 이게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보면 맞는 얘기야. 아니 어제를 보면 오늘을 알고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아는 건데 네. 저는 참 많은 분들이 너무 인내심이 많으시다. 빅텐트 칠 때의 이준석 대표의 최단 기간 아닙니까? 스타일을 11일 만에 깬 보면은 거는? 협치나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다. 어렵죠. 일단 박제는 해놨기 때문에 예, 제 TV에 박제는 해놨고요. 스픽스에서도 인터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계속 틀겠습니다. 그게 재밌는 게요. 네, 오늘 계속 틀겠습니다. 안철수 당선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네.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거부를 또 하는 것은 좀 이건 국민들 시각이 안 맞는데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도요. 예. 그 이태원 참사 이런 거나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쪽에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번 선거를 치러보니 뜨거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그 정도면 나경원 의원도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향후 이 두 분은 이제 싸워야 대권 싸워야 행보를 해야 되거든요.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을 세워가면서 몸값을 올려야 되고 예. 당내의 당내의 어떤 향후의 당권 부분과 그 다음에 한 2, 3년 뒤에 대권을 준비하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친윤으로 한 묶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네.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자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행보를 보면 정치 공학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분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과 진실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전 이 두 분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당내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치를 해 오셨더라면은 예. 전 윤석열 정부 여기까지 망가지지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예. 망가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맞아.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본인의 당선을 위한 것인지 앞으로도요. 차기 대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메시지를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치공학이지 이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하겠다? 저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도 분화가 되거나 뭔가 태도를 일부 의원들은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분들 정치공학에 도움이 되면 진실과 정의를 갖다 버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너무 제가 확신하고 믿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좀 같이 안에 있다 보니까 못 믿는 게 많이 그런 있어요. 흐름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말하자면 192에 한 8석 정도, 9석 정도 부족한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끊임없는 이런 목리 국정 운영 계속 거부하는 거부 정국을 또 뭐 타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협조를 하면서 본인들의 정치력을 미- 키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정치적 미래까지 담보를 하려면 어떤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아, 이렇게 되면 특검 가고 특검 가면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탄핵 선거에서도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합해가지고 52%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선거에서도 52% 나왔고 문재인 심상정 합쳐가지고 4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나 한 명으로 이게 옹립이 된다면 그러면 탄핵 선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또 이길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역사적 사실도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아니 네. 노무현 정치가 냉정한 이유가 그럼. 버리는 카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게 보수의 큰 세력에서는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카드를 버림으로써 또 지금 재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양분한다면 좀 비참할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자양분을 통해서 차기의 재집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명분으로 내세웠을 때 보수층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정통성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지금 보수층이 이번에 선거를 보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대통령 빨리 버리자. 그리고 보수 중에 정통 보수였던 뭐 나경원이나 홍준표나 이런 딱 합쳐서 그렇지. 새로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보수는 충분히 지금 그럴 수도 재편하려고 있어. 할 거야. 아니 역사적으로도 결론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할 때 그렇죠. 정몽준 손을 잡아야만 했고요. 네. DJ도 DJ 피까지 받아가지고 연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는요. 과거에 실제 사례가 있는 게 전두환 노태우 때를 보면 또 야권 분열로 또 어부지리 얻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보수는 결집 내지는 뭔가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걸 제가 아까 정치공학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불안한 거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저는 너무 국민의힘을 우리는 계속 경계의 눈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 숫자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합해서 52%였고 문재인, 심상정은 48%밖에 맞아요.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되긴 됐어. 그거는 보수의 분열로 된 것이고 그러면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들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너무 극우적으로 언론 자유까지 침해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쪽팔리게 해서 그래서 보수가 자랑스럽게 하는 어떤 후보가 나타난다면 그쪽으로 또 쏠릴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지금부터 정말 시작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긴장해야 될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이건 또 뒤집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22대 2 총선의 결과가 예. 민주당에는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큰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입니다. 이게 제대로 일하라고 준 것이지 이뻐서 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 두 번째 기회거든요. 180석 이후에 두 번째 기회는 저는 180석 이후로는 그런 의석수가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더 많이 나왔잖아요.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제대로 못 보여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기 대권. 그렇죠.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결과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 부담이 많이 돼요. 그렇죠. 예. 말씀한 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 더 커지면은 책임도 같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국회 안에서의 상황은 뭐 미리 예단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인적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분들이 들어갔을 뿐 여당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협치로 가는 거는 저는 뭐 갑자기 바이든 날리면 잘못 들린 게 이제 와가지고 청력이 좋아져서 제대로 귀가 들리겠습니까? 뚫리고 막. 예. 그러니까 귀가 뚫리고 글쎄요. 눈이 저는 밝아지고. 그런 가능성은 없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단풍 대선 내지는 썰매 대선이 온다고 한다면은 예. 그걸 놓고 보수가 분화하고 재편하면서 또 한 번의 분치를 시도할 수 있다. 예. 분식회계 하듯이. 예. 그랬을 때 표 계산으로 보면은 당연히 보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늘 염두하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일부터 뭐 단풍 대선이 안 오더라도 계속 해야 될 무거운 책임을 국회 안에서는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야권 지지자들도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막 그 어떤 놈은 어때서 싫고 어떤 놈은 그 일에서 빼야 되고 전직 대통령까지 그냥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시던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 딱 하나의 이유도 뺄셈의 정치를 한 거예요. 예. 그 다 제거하는. 나경원 나 조용히 해. 그리고 안철수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뺄셈의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그렇죠. 다 그랬죠. 그리고 원희룡도 사실은 국토부 장관 한쪽에 몰아 세웠다가 또 이제 험지로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적 제거를 하나하나씩 한 진짜 인물은 윤석열일 수도 있어요. 나경원, 안철수 그 전에 이준석 당연히 제일 먼저 제거를 했고 뭐 김기현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렇죠. 예 날려버리려고 그 유승민은 뭐 예전역에 제거를 했고 그러면 홍준표도 제거했습니다. 상임고문 날렸거든요. 그렇죠. 날렸죠. 이런 모든 뺄셈의 정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 뭐 마음은 알겠는데 모든 뺄셈의 정치 윤석열과 똑같은 정치를 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 분 중에 일부는 강성으로.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집권하지 못해요. 그렇죠. 길게 봐서 그렇죠. 예 절대 집권하지 근데 못합니다. 보수가 무서운 게 예. 뭐냐면은 그렇게 뺄셈의 정치를 했는데도 이번에 개헌조의선을 이상을 확보하거든요. 그렇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화되거나 조금만 더 결집하잖아요. 다음 대선, 단풍 대선을 치르든 뭘 치르든 저는 그렇죠. 굉장히 그 부분을 매우 염려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선에서 저는 완벽히 심판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약간 회초리 한 두세 대 때린 정도지 별로 타격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정 자체가 본인밖에 모르고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저는 다음 대선 때는 반드시 이거 응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 승리를 대승으로 착각해서 민심이 와 있다는 착각 속에 좀 오만해진다면은 그러면서 무능해지면 이거 뭐 답이 없게 되는 그걸 거죠. 이재명 정말 대표가 두려운 일입니다. 경계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좀 영민한 부분들이 있는 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민심 자체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뭔가 우리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만하고 머리 쳐들지 말고 해라라는 어떤 주의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표정도 되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최경영 선배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뺄셈의 정치는 그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길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세력이라는 것은 지금에 다 빼놓으면 나 혼자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할 수는 있으나 같이 가야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확장이 안 되죠. 확장이 안 되죠. 그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지지층이나 특히나 또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측근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른 뺄셈의 정치를 하면은 본인들은 확고하고 명확하게 자리를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길게 봐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그리고 그렇죠. 대선의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면 그렇죠. 덧셈의 정치를 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그 조언은 굉장히 그 깊게 새겨볼 만한 말씀이다. 그런 지지자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는 영원한 구도는 바뀌지가 않았고 67대 28이에요. 67대 28입니다. 영남 67, 호남 28. 이 인구수 2배의 구조는 절대 바뀌지가 않았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딱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예, 수도권 2천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권 2천만 명은 아주 냉정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중립지대거든. 이 중립지대를 어떻게 소구할 수 있느냐, 어떤 다음 후보가 소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표 예.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 굴면 그게 영호남에서는 이제 지역 구도가 워낙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예.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수도권이나 뭐 충청 내지는 뭐 강원은 요즘 조금 제가 좀 논외로 해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스윙 보터들에게는 그렇죠. 저는 뭐 통할 리가 없다. 예. 굉장히 냉철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지자들도 함께하는 정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SNS나 인터넷이나 이 모든 상황들이 같이 보면서 저 사람들 싫어. 그러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실제로 정치 지도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이 도매급으로 맞아요.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묻었다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던데 네. 누구 묻으면 바로 도매로 가는 근데 이런 뭐 구도가 늘상 이제 강화되고 그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좌표 정치에 좌지우지되면 이게 말하자면 큰 흐름에서 중요한 결정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이
이 사람 어때 하고 좌표 찍어서 그 사람을 난도질을 했을 때 어떤 정치를 하는 말하자면 지도자는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그렇죠. 되는데 기가 좀 있어요. 예.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이게 정당의 공당으로서의 정당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다니는 게 팬덤 정치 자체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중에 누구나 있어야죠. 강성으로 아니, 정치 참여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그렇지.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지지를 받는 입장에서 셀럽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럽 정치는 뭐냐면은 그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렇죠. 아주 악성 포퓰리즘을 저는 셀럽 정치라고 구정을 짓는데 예. 지금 한국 정치판에 셀럽 정치인들 너무 넘쳐나요. 아. 그러니까 조직이고 국가고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이 사익 정치거든요. 예. 저는 팬덤 정치를 이용한 팬덤 정치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걸 이용한 정치인들의 셀럽 정치화되는 이 사리사욕적인 정치 포퓰리즘은 저는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국 당 대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네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그러니까 그 일정이 가장 큰 관심사죠. 이게 언제 나오느냐,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그 관계가 아주 일말에 파기환송 부분이 있어서 예. 어떤 기회가 오느냐라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조국 혁신당의 어떤 의미가 커요. 이번 22대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기본적으로 선명성도 선명성이지만 태생이 한국 정치에는 보기 힘든 어떤 태생입니다. 예. 뭐 당 대표가 조국 대표가 이미 실형을 간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복수의 정치를 한다는 그런 비판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비례정당에게 12석을 준다? 저는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윤석열 정권이라는 희한한 정권이 희한한 캐릭터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규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뭔가 이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밖에서도 그랬지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쇄빙선과 선봉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러 어떤 분들은 조국 대표가 만에 하나 이제 대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아서 뭐 좀 어떤 인신의 구속이 되면은 사라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이미 세력으로 존재하잖아요. 12석은 이거는 자동 탄창입니다. 나가면 채워지고 나가면 채워지잖아요. 비례대표잖아요. 예. 이게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면은 의석수가 줄는데 여기는 12석의 이석을 나가면은 승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석은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큰 압박감이 되는 소수 정당이다라고 좀 평가를 저는 해요. 근데 저는 높이 그때 보면. 2016년도 총선이죠. 그러니까 19대 아마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안철수 현상이 재현됐다라고 하면서 그 당이 얻었던 표심이 26%거든요. 비례에서. 근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얻은 표가 24%입니다. 거의 비슷하네. 안철수 현상과 2%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예.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당시에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앞섰기 때문에 좀 더 유의미했다라고 보지만은 예. 이번에는 민주당보다는 2%좀 부족했습니다만은 이건 지역구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예.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후보까지 냈더라면 1등도 했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말하는 바 이것은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기 들어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려야겠다라는 이 국민적 분노. 그럼 이거 불법성 비교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해서 범죄자다, 독재다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국민들은 더 범죄자, 더 중범죄자, 형량이 더 높은 무기징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지. 이 형량 비교까지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일가. 네? 다 유죄인데. 윤석열 일가. 뭐 어떤 후보는 사형 얘기도 하죠. 제가 사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우 심각하게 지금 집권 세력이 민심을 읽어야 되는데 전 지금도 차기 대통령실 뭐 라인업을 짤 때 뭐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신지호, 뭐 내지는 이동관, 뭐 이런 이름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보도에. 보도에 나와요. 뭐 김한길. 야, 전 이런 보도를 보면서 내가 나아질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말이 아깝다라는 정신이 이름이 있나 나옵니다. 싶을 정도예요. 아니, 정신이라는 게 사람이 존재하나. 네. 나는 근데 저 신인구 위원장 말 들으면 네. 거의 조국 혁신당을 넘어서는 그런 말 한다는 거야. 근데 무기징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제가 비교를 다 단순하게 하면 다른 점이 있어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 지금 안철수 의원은요 본인의 대권 발판을 위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당 같은 거. 사당 같은 거예요. 사당을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대통령 하려면 이거 하나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조국 대표는 명백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뭔가 나의 세력을 남겨놓고 가면 유의미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행보를 봤을 때는 이분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가장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자체는 이미 다 잃었어. 내가 대선을 나가야 잃었어. 그렇지. 내가 대선을 나가야지. 내가 대통령 돼야지. 내가 국회의원 돼야지. 이런 게 없어. 그렇지. 그냥 선명해요. 윤석열 이 일가와 한동훈 저 공정하지 못한 나는 이렇게 쓰는데 당신 자녀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불법성 비교. 똑같이 해. 이것만 해주면 나는 다 됐어. 이것만 이루면 돼. 예.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탄생이 됐고 그렇지.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 버렸네.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은 뭔가 딜을 할 게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딜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진이야. 거의 논계 정신이에요. 그러죠. 논계 정신.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같이 너 빠져 죽고 죽자. 나 죽자로는 일단 해야 어차피 정의가 나는 죽었으니까. 같이 예. 죽자는 정치라는 게 무슨 행위를 할 때 그렇지. 협상을 이끌어내서 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전술이에요. 뛰어내릴 거야, 잘못했다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예. 아유. 이번에 사라진 심상정 의원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왜 이분들은 다 보였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는 다 보였잖아. 다 보였거든. 나가면서 하는 행위랄지 저거 절대 호남에서 저렇게 안 될 텐데. 그리고 이제까지 정의당의 행위들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다 보였는데 본인들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해요. 이분들 믿고 아직까지도 나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 그래서 난 나가서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보통 우리가 이제 욕심이나 욕망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이렇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먹혀버리면 예.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못했던 저는 것 그거라고 같아요. 봐요. 예. 정의당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영석이 된 게 정의당은 이 정당 정치에서 꼭 필요한 정치권에서 있어야 되는 저는 정말 좀 뭐 감초 같은 역할이라고 그렇지. 저는 봐왔어요.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한테 이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그 정의당의 정신을 지켜왔던 분들 중에 심상정 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욕심이 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떠날 때쯤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마지막 살릴 수 있는 불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협상 부분에서 틀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더불어민주연합의 협상이 있었을 때 들어와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었으면 의석수 그래도 2개 정도? 그렇죠. 많게는 한 3개 정도는 그렇지. 해서 불씨는 피워놓고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 지역구 협상에서 물러나질 않았어요. 본인 거는 계속 해야 그러니까 되겠다. 이제 뭐 이제 꼭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역구를 여기를 내주고 여기를 주십시오라는 거기에서 그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튕겨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다가 지역구도 안 됐고 비례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외정당으로 쓸쓸하게 지금 퇴장을 해서 그런데 그건 무엇보다 뭐 정의당 구성원들, 정의당 지지했던 국민들의 탓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이 누굽니까? 심상정 그렇죠. 의원 아닙니까? 예. 저는 그분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민심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보통은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 객관화 이게 먼저 이루어지면 이제 민심도 같이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길 텐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국힘에서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하면서 불출마했잖아요. 예.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나가가지고 당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당에 몇 %나 얻을 것 같냐를 이낙연 대표한테 물어봤으면 정확하게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딱 국민들 눈에는 장제원 의원이 나와서 당 만드는 수준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준석과 손잡고 당 만들면 삼지대를 할 수 있고 삼지대를 하면 플랫폼이 돼가지고 다 일로 몰려들 거고 양당의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서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이제 산산이 부서졌죠. 그 그렇지. 11일 만에 깨지고 또 깨지고 나서는 광주로 출마했지만 보전을 뭐 받으셨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겨우 넘을까 말까한 수준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행보가 워낙 대권 주자로서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는 회생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새로운 미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구 한석 나왔잖아요. 네. 이제. 항상 나온 거. 네. 거기는 이제 관원이죠. 저는 이제 김종민 의원 됐죠. 정치사에서 대표적 관원을 네. 김종민 의원이라고 이제 이건 진짜 케이스가 될 운 좋아. 거예요. 그건 진짜 운이에요. 진짜 운 좋아.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 간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드는 거야. 예전에 22대 총선 때 그 세종에 나오신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아니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네. 이 시간에도 부러워하지 매주마다 로또가 20명씩 당첨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누군가는 로또를 받고 있습니다. 맞는 거니까. 뭐 열심히 하시면 관음보다는 예, 돈이 좋다. 더 주시다. 로또. 예, 20명 안에 들고 싶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본색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를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